네, GDSC 제8회 데브톡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데브톡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튜브와 깃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전 세미나 다시 보기를 제공하고 있고, 깃허브에서는 세미나 정보와 유튜브 링크를 아카이빙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소식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9번째 세미나는 4월 5일 저녁 6시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신청 방법도 이번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멤버분들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카드 결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주신 GPT,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재밌는 세미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천지님부터 나오셔서 카드 결제 A to Z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DSC 백엔드 코어 멤버 이찬진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뭐 간단히 이제 두둥 서비스 개발하면서 결제 기능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필요한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두둥 서비스라고 개발을 하고 오늘 이번 3월 달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두둥 서비스가 그냥 간단히 뭐냐면은 밴드부나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열고 아카이빙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예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종합적인 플랫폼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네,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부등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계기 먼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밴드부 고스락의 이제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옛날에는, 나 때는 이런 티켓을 가지고 직접 현물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이제 친구들한테 10장씩 나눠줘서, 팔고 그 받은 돈을 가져와라 했었는데, 티켓 정가가 3,000원인데, 어느 친구는 뭐 1,000원에 팔기도 하고, 어느 친구는 무료에 팔기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정산되는 금액이 되게 비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겪고 있어서 이제 고스란히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티켓을 판매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을 바꿨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19년도 9월 달에 홍대 상상마당에서 공연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한 220명, 30명 정도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예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밴드부 하는 거를 포트폴리오에 적을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밴드부에서 총무 역할을 되게 열심히 맡고 있고 기획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녹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PPT로는 잘 보이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밴드부 내부 인원들만 해서 이제 티켓 예매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컴퓨터 공학과니까 티켓 예매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9월 달,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작년 3월 이렇게 총 2차례에 걸쳐서 예매 페이지를 피그마에 이제 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도 직접 하고 이제 규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희 코어 멤버 프론트 코어 멤버인데 규진이랑 친구랑 같이 해서 난 밴드부 한 12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차례에 걸쳐서 한 500명 정도, 5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예매를 진행해 주셨고요. 에브리타임에 이렇게 또 홍보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스택도 자바스크립트 기반 먼스택이라고 있어요. 몽고디비, 익스프레스, 리액트, 노드.js 그런 식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로 이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먼스택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도입을 해서 타입스크립트 기반 뭐 리액트나 네스트.js가 이제 스프링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하고 이제 이번 3월 달에는 네. 3월 달에는 이제 스프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깃허브 레포고요. 혹시 인원들이 PPT 이거 받았나요? 주소? 그럼 나중에 장표 공개해 주. 나중에 장표 보시면은 저희 보스락 레포도 있고 네, 약간 깐진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이 통장에다가 송금을 하고
송금을 받으면은 그 총무나 관리자가 승인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예매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승인을 누르면은 이제 티켓이 발급되는 그런 형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었어요. 뭔가 좀 아쉽죠, 되게. 그래서 뭔가 계속 아쉽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뭔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기획적으로도 뭔가 사람이 계속 봐줘야 되고, 티켓이 돈이 입금됐는지 계속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프로젝트를 2번 했는데, 뭔가 마무리를 멋지게 좀 짓고 싶기도 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백엔드다 보니까,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 것들의 처리를 좀 해줘야 돼요. 뭐, 동시성 처리나,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작업을 하게 되면, 정산 작업도 이제 배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젠키스 돌리고 막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좀 뭔가 기술적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두둥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고, 뭐 티켓 사이트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예매하고 결제하고 그다음에 결제 주문서까지 출력되는 그런 화면들이고요. 그래서 두둥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기능, 그다음에 유저들이 알아서 공연을 올리고 티켓을 만들 수 있는 공연 관리 플랫폼을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고스락 1년간 했던 거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가서 정말 저희만의 사이트가 아닌 플랫폼 사이트로 아예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두둥에 대한 기획하게 된 이유 그런 것도 좀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다음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두둥에서는 결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적용하고 있는지 약간 맛만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결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PG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PG 서버라는 걸 용어가 등장하고, 일단 용어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맹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둥 서버처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 어플리케이션의 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게 될 서버를 의미하고, PG 서버 같은 경우에는 토스페이먼츠 아니면 LG U 플러스, 그다음에 아니면 나이스페이먼츠 같은 그런 회사들의 서버를 의미하고요. 카드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신한카드 아니면 BC카드, 뭐 NH 뭐 그런 카드사 서버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가장 중요한 점은 PG 서버가 중간 단계에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카드 정보를 직접적으로 가맹점 서버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도록 막혀 있어요. 그래서 카드 정보를 가맹점 서버에 가지고 있을 수조차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격적인 심사를 거친 PG 서버 내부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결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빌링 결제라고 하죠. 정기 구독하는 경우도 뭐 넷플릭스 끊으면은 뭐 한 달씩 결제 요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가맹점 서버, 그러니까 저희 서버에 저장을 했다가 뭐 카드를 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성이 전혀 안 됩니다. 그 정보조차도 PG 서버 내부에 저장을 해야 돼요.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G사는 또 이제 또 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PG사 수익 구조가 좀 어떻게 되냐 해서 좀 가져왔는데, 일단 PG랑 벤사라고 있어요. 벤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음식점이나 카페에 보면 단말기를 유통하는 중간 업체를 의미하고요. PG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이제 온라인 가맹점 상대로 이렇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 PG사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결제 수수료가 있거든요. 결제 수수료가 이제 평균적으로 3.3%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을 긁으면은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67원?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서의 연결 매출을 PG사에서 PG사랑 벤사가 빼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산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을 긁었다 하면은 그거를 정산 받을 때까지 총 평균적으로 6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또 PG사마다 달라요. 뭐 더 길게 가는 데도 있고 더 짧게 가는 데도 있고, 토스페이먼츠 같은 경우에는 정산의 지급 기간이라는 게 6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그 6일 동안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 수익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PG사의 수익 구조이고, 저희 두둥 서비스에서는 이제 토스페이먼츠를 PG사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토스페이먼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LG U 플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LG U 플러스 결제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2021년도에 7,800억 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월 거래액이 3조 이상이라고 하니까 3 곱하기 12 하면 36조 나오고 36조에 3.3% 하면은 대충 아니 뭐 하여튼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런 거고 토스페이먼츠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이제 두둥에서는 토스페이먼츠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일단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UI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두둥에서는 이제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를 꼭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자하고 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토스페이먼츠 쪽에서 사업자 등록이랑 통신 판매업 신고를 간편으로 해줘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원래는 막 부세청 들어가서 막 해야 되는데 대리로 신청을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결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게 되면은 온라인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알림톡을 넣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에 알림톡. 그렇게 해서 대행으로 토스페이먼트 측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게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죠. 가맹 서버라는 용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피지사에게 나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거야 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전자결제 신청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가입비가 3월 달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22만 원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가입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뭐안 굴러가도 좋은데 뭔가 얘네들이 어떤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정도는 알려줄 만한 홈페이지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전자결제 신청을 하게 되면 토스페이먼츠 측에서 이제 메일이 하나 오게 돼요. 그래서 메일로 준비해야 될 내역들을 알려주는데 그 내역들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이거 나중에 장표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그 노션으로 이제 토스페이먼츠 측에서 독립몰 계약 과정 Q&A 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과정들을 이제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세세하게 보면은 일단은 유무형 재화 판매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 재화라 하면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손 소독제를 팔거나 물병을 팔거나 진짜 그 유형적인 재화를 말하는 거고 무형 재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두둥에서 판매하는 티켓 같은 경우에는 실제 티켓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온라인 QR코드로 티켓이 발급되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무형 재화라고 하는 거고 그 유무형 재화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기간이나 아니면 환불 정책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은 이게 또 저희 학교에 소비자보호법 강의가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지는 않은데 성적은 잘 주세요. 좋은데 성적도 잘 주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은 막 환불 가는 기간 그런 거 되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7일 내까지는 뭐 환불을 해야 된다. 온라인 판매점이면은 뭐 14일까지는 뭐 그런 걸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사 과정 속에 그런 정책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용 약관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홈페이지 내에 그런 것들이 명시 안내가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터의 사업자 정보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푸터는 이제 웹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런 섹션을 이미 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제하는 도중에도 푸터를 좀 명시를 했고 홈페이지 하단에도 푸터를 좀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푸터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뭐 상호명, 아니면 뭐 주소, 대표자명, 전화번호, 고객센터 연락처, 사업자 번호, 통신 판매 신고 번호까지 해서 구비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좀 필요하다고 토스페이먼츠 측에서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로 필요한 게 결제 테스트 연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결제 API 키를 받으면 테스트 키랑 프로덕션 키를 주거든요. API 키로. 그래서
테스트 키로 이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결제 테스트를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되게 느낌이 뭐냐면은 문서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문서에 보시면 이게 오스랑 조금 비슷해요. 오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고, 백단에서 다 구현이 안 되어도 되거든요. 맹점은 이제 결제창만 호출이 되는지, 그다음 상품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상품에 관련한 환불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 푸터가 제대로 적혀져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스페이먼트 측에서 이번에 출시한 게 결제 위젯이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유저가 어떤 카드를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제 방법으로 뭐 간편 결제를 할 건지 무통장으로 송금할 건지 그런 화면에 대해서 다 구현을 했었어야 됐어요. 동인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24나 뭐 아니면은 그런 쇼핑몰 페이지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독립몰, 그러니까 직접 서버를 구성하고 직접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건지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건지 해야 되는 화면을 다 직접 주문 과정 속에 넣었어야 되는데, 토스페이먼트 측에서 이번에 이제 결제 위젯이라고 만들어서 그런 화면들조차도 간단하게 되게 관리자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고, 어떤 결제 방법을 선택할지 그런 것들 화면들을 다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연동을 하시면 되게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 결제 경로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PPT로 결제를 하려면은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로그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설명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기다리면은 이제 심사가 끝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영업일 기준 저희는 8일 걸렸어요. 8일 걸리고 이게 불이 하나씩 막 켜지거든요. 그럴 때도 매번 들어가야죠. 됐나 안 됐나 매번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이 3월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었고 제작하는 기간은 2개월밖에 없었어요. 2개월 동안 최대한 빨리 뽑아냈어야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일정이 굉장히, 이 결제 심사 기간 때문에 이 결제 심사할 때 동안 홈페이지를 가만히 냅둬야 되거든요. 뭔가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딱 심사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프로덕션 서버하고 스테이징 서버 두 개로 나눠서 스테이징 서버에서 계속 프론트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고 저희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면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은 결제 심사 기간 동안은 가만히 놨던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통과하고 뭐 사업자나 통신판매 신고하고 결제 기능을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운영.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 신청할 때 통신 판매 중개업자로 신청을 했어요. 통신 판매 중개업이랑 그냥 판매업자가 있는데, 판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상품을 그냥 직접적으로 파는 거를 의미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자죠. 중개업자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플랫폼 아니면 쿠팡 같은 그런 쇼핑몰 업체를 말하는 거죠. 상점들을 이렇게 입점시키고 그거에 대한 이제 중개 수수료를 팔아먹는 구조로 의미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이드 프로젝트라서 뭐 수익화는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둥의 매출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연결 매출이죠.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게 장표가 나중에 꼭 이게, 그래서 저희의 매출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고 그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저희가 일정 부분 수수료로 떼가요.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3.3%가 결제 그 수수료로 피지사에서 떼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입점하신 그 밴드부나 그 공연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떼고 드려야 되잖아요. 정산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제를 만약에 두둥에서 카드 결제로 진행을 하셨다. 그럼 3.3%를 기본적으로 떼고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둥 수수료라고 해서 이제 조금 떼기 시작하면 이제 저희 수익이 조금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매출액은 이렇게 산정을 한다. 매출액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세금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화면은 저희가 좀 코딩으로 PDF로 이제 정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둥 백엔드는 이제 멀티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메인 모듈 놓고 그다음에 배치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API 서버랑 배치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는데 도메인 모듈에서 같은 소스를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저것도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소스를 잘 조합을 해서 PDF 화면으로 만들고 그거를 이제 호스트 관리자에게 메일로 발송해주는 그런 배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 작업이 이제 정산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되고 두둥에서는 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원래는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단위 사업자로 등록을 되어 있는 상태라서 세금 계산서는 발생이 좀 안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좀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꼭 해야 돼요.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세금 계산서인데 이제 요즘 좀 전자로 해야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플랫폼 수수료 해놓고 19,000원 공급가액 세액이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래서 공급가액 세액 해가지고 그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대금 지급을 한 분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은 대금 지급한 사업자나 개인은 그거를 이제 매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매출과 매입이 있거든요. 매입이 그 물건을 사들이는 거고 지출이죠. 매입이 지출이고 그다음에 매출이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나오는 그런 총 돈, 저한테 떨어지는 돈인데 이 매입을 늘려줘야 세금을 좀 적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금 계산서를 저희도 발행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잠깐 이제 또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현금 거래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이유 약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가끔 이제 술집 들어가면 이제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 줄게요 하잖아요. 카드 결제하면은 할인 안 해주고 그 이유가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국세청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부가가치를 10%를 떼야 되거든요. 매출액의 10%를 항상 부가가치로 떼야 되고 그게 자동으로 기록되고 매출로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0%를 무조건 내야 되는 환경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을 늘려야, 그러니까 지출을 늘려야 좀 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 이것도 있어요. 그 매입과 그거에 대한 관계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현금으로 이제 결제를 하실 때 꼭 현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연말 정산에 여러분들이 지출을 늘림으로써 지출을 증명함으로써 어, 그 연말정산 때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정산 작업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배치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배치 사용해가지고 스프링 배치에서 젠킨스로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거래 정산, 이벤트 정산 요약, 뭐 이벤트 정산서 발행, 그다음에 주문 목록이나 엑셀 업로드, 그다음에 뭐 알림톡 발송이라든지 메일 발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되게 자동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발생한 거래건에 대해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수수료 계산하고 뗄 거 다 떼서 그 정산액에 대한 PDF를 만들고 정산 주문 목록이나 그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저희 S3 이용해서 프라이빗하게 다 올려놓고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발행을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현업 가시면 이제 ERP라는 게 있거든요. ERP를 사용하는 데가 많고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마저도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빌이랑 뭐 다른 거 되게 많은데 전자세금 계산서마저도 자동으로 처리 가능하시다는 점. 그러면 이제 저 배치자 맨 끝에 전자세금서 발행, 정산 대금 지급 뭐 그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가 좀 내려갔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등에서는 뭐 결제 심사 과정을
고쳐서 뭐 젠킨스 대치잡 돌리고 있고 정산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간략하게만 기술적인 내용은 조금 많이 빼고 그냥 소개하는 자리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일 공연합니다. 저 기타 세 곡 치고요. 다 들어가셔서 이거 빨리 이거 드려야겠네. 그러니까 빨리 아. 올려주세요. 아무튼 저희 기터브랑 있으니까 뭐 소스도 다 올라가 있거든요. 가서 뭐 불러보시고 스타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 스타가 지금 29개 되어 있거든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소스 뭐 참고해 주시고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그런 자리가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백엔드 좀 관련한 내용 할 수 있는 딥하게 할 수 있는 자리 있으면은 두둥 해부하기 뭐 그런 자리 만들어서 좀 제가 기술적으로 고민했던 포인트나 아니면 아키텍처적인 고민들 그다음에 뭐 테스트 코드라든지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피어노에는 콜바의 레퍼런스 없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모바일 멤버 김성겸이라고 합니다. 한지님 이제 발표 딱 해주시고 다른 분들 발표 딱 봤거든요. 그렇게 유용한 내용은 아니고 어디 가서 그냥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잡지식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콜바의 레퍼런스 이거 아마 2학년 되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혹시 신입생 계시나요? 신입생? 한 분이에요?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몰라요? 안타깝네.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냥 정의라기보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군 프로시저 표출할 때 인자로 다루는 방법 중 하나. 함수는 아시죠? 배우고 있을 건데 아마. 이거 말고도 뭐 컬바의 밸류든지 아니면 뭐 컬바의 어드레스라든지, 이 어드레스는 아마 2학년 이상이신 분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코드 1학년 분들 많이 계시면은 그 성품 좀 맞추고 들으려고 했는데, 혹시 이 프린트문하고 한번 찍어서 맞춰보실래요? 이거랑 이거랑 출력이 어떻게 되지? 10, 20 하고 나서 이거 수학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문 죄송합니다. 10하고 20 나오고요. 수학 들어가고 나서면 이게 수학하고 들어가고 나면 뭐 나올까요? 이게 이 프린트문에서 바뀌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10하고 20 그대로 나와. 이 코드가 이제 제 대표적인 예거든, 잘못된 게. 그래서 대답해 줬으니까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분들 계시면은 하려고 했는데, 예, 오늘 밤 달리시라고 코딩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이거 올바르게 고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주소감 반환하는 그 연산자 넣어주고 반응 함수에서는 포인터로 받아야 올바르게 작동이 될 거고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값이 바뀌어서 출력이 될 거고, 이러한 방식을 우리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다라고 보통 1학년 2학기 때 많이들 배웁니다. 근데 3학년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딱 들었는데 시연에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알아낸 내용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콜바이 밸류예요. 값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냥 그런 과정인데, 왜 그런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우리 위대하신 챗GPT님한테 물어봤어요. 말씀하시길 콜바이 레퍼런스는 프로그래밍 매개변수 전달 방식 중 하나로 변수가 변수의 주소, 가로치고 참조를 전달받아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저기 주소하고 참조예요. 주소는 뭐고 참조는 뭐야? 비슷한 개념인데 뭔가 여기에 힌트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주소값하고 참조값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알면 이 앞에 그게 왜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둘 다 변수의 주소, 그 중에서도 얘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메모리 적재된 장소로 나타내는 값이 맞아요. 근데 조금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주소 값은 포인터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그냥 C 언어에서는 4바이트짜리 인트 값으로 저장하거든요. 그냥 정수 값으로. 근데 말 그대로 주소 값, 그냥 밸류라서 더하기 빼기 같은 거 아리스메틱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저장하고 막 더해서 다음 주소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반면에 참조값은
그냥 그 주소 자체는 맞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변수가 메모리에 직접 적지 않은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참조값을 넣어가지고 저장하고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OS가 보고 어디에 변수 있나 하고 가져오고 이런 방식에만 사용이 돼요. C어는 없습니다. 참조값이.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좀 더 하이 레벨 랭귀지인 자바나 11불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 변수가 이거를 함수에서 받을 수 있다. 근데 말이 어렵죠? 찬찬히 좀 알아봅시다. 아까 가져왔던 코드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저희가 선언을 하죠. x 변수하고 y 변수에 10하고 20을 넣었어요. 그러면 저기 메모리에 임의로 제가 그냥 넣은 건데 어딘가에 이렇게 10하고 20하고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0x0001이라는 주소에 가정을 합시다. x에 10변수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0x0101엔 20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압이라는 함수를 부르겠죠. 이 연산자를 가지고 저 x하고 y 변수의 주소값을 반환하는데 저 and 아니고 앰퍼샌드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면 이렇게 수압에 주소값이 들어가게 돼요. 물론 저게 아니고 인트 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문제인데 만약에 C 언어에서 이렇게 받아낸 요 함수에서 받아낸 이 변수가 그대로 저 x가 가리키는 저 주소하고 y가 가리키는 저 주소를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이거를 원본에 바로 접근하여 수정한다라고 해서 콜바이 레퍼런스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C 언어는 이렇게 동작하지가 않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아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버려요. 포인터 변수가 넘어간 그 주소값을 받아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넘어온 주소를 하나하나씩 적재하게 되고 여기서 저 별표 아니고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해가지고 실제 들어있는 값을 가져오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그 주소 값을 가지고 한 번 더 접근한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간접 접근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방식을 콜바이 이거는 결국 값을 복사해서 가져간 걸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결국 콜바이 밸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처럼 넘어간 참조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따로 변수를 만들지 않고 사용하는 방식을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부르고 반대로 C 언어에서는 넘겨받은 복사한 그 값을 가지고 한 번 더 접근한 간접 접근을 사용하는 걸 콜바이 밸류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넘어가는 값이 주소 값이니 그거를 콜바이 어드레스라고 부르자라고 따로 이름을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GPT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함수 내에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 해당 변수의 값을 변경하면 원본의 값도 같이 변경된대요. 근데 포인터로 받은 건 원본이 아니죠. 그건 그냥 주소 값이고 원본에 있는 값은 거기다 아무리 더하기 몇 해봐야 주소만 바뀔 뿐이지 원본에 있는 10이랑 20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의상으로도 C 언어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아닌 게 맞다. 그런데 내가 네 말 어떻게 믿어? 너 고작 그 컴공생 그거 아니야? 그러면 창시자는 뭐라 그랬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그러면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C 언어 창시자가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작성한 C 언어 책에 이거 본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책 22페이지에 아규멘트 파트에 콜바이 레퍼런스 밸류 파트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C에는 모든 함수 값의 인자는 값에 의한 전달만 한다고 작성자 이거 C 언어 만든 사람이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건 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여기 이거는 위키입니다. 그 평가 전략이라고 하는 문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콜바이 레퍼런스 항목이 따로 있고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콜바이 레퍼런스는 콜바이 밸류밖에 지원 안 하는 언어에서는 포인터로 시뮬레이션 한다. 여기 대표적인 언어에 C하고 M하고 러스트 이렇게 나와 있죠. 적용을 한 거죠. 그냥 없는 거예요. C 언어에는 콜바이 레퍼런스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 좋아. 오케이 인정. 그럼 나 이제 앞으로 그 콜바이 C 언어에 콜바이 레퍼런스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다 뚝배기 빼버려야지. 그 사람들 다 안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제 발표의 결론 이게 아니에요. 결론 이거죠. 저희는 이제 제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업적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앨런 튜링이나 아니면 저거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 적재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보완해낸 폰 노이만이나 아까 시어너 창제한 뭐 저기 데니스 리치나 우리 홍익대학교의 빛 원건우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분들의 어떤 고민과 연구 과정 가운데 위에는 서 있는 거잖아요. 포인터도 누군가는 되게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함수에다가 값을 전달해 줬는데 안에서 값을 원본 값을 변경해야 있는데 뭐 어떻게 하지?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온 걸 거란 말이죠. 뭐 시언어가 좀 문법이 난해하고 막 이런 단점도 있긴 하지만 시언어를 배우면서 어떤 메모리 구조나 이런 거에 더 근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더 쉽게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아까처럼 막 잘못된 정보 알려준다고 막 가서 뚝배기 패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수많은 사람들 업적 위에 서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저는 이거 그냥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들 시언어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이런 업적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개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식 공유도 하고 이렇게 서로 좀 도와주면서 코딩하자라는 게 당의 결론입니다. 네, 시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DSC 백엔드 코어 멤버 이수진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동안 이제 지금까지 여러 뭐 프로젝트로 하면서 이제 항상 고민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처음에 이제 배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도커라는 거를 쓰게 되었고 지금까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배포를 할 때 항상 도커를 빼놓지 않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 데브톡 주제 때 도커를 한번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커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도커가 뭔지 처음에 이제 알려드리고 이 도커가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커의 핵심인 이제 도커 이미지와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거의 예시로 이제 도커로 직접 MySQL 서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도커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배포를 진행하는지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도커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도커란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으로 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하는 기술입니다. 이 지금 정의만 들었을 때도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져왔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하는 기술이다.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 각각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하는 기술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윈도우나 맥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올려야 되는 내 프로그램은 뭐 우분투 서버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 개발은 내가 지금 맥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버를 올려야 될 때는 다른 이제 운영체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OS 차이로 인한 호환성이나 버전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환경마다 이 환경이 각각 달라가지고 이들의 설치 방법도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OS가 서로 달라서 배포 시에 생기는 문제점이 참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커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커는 이 각각의 다른 환경을 서로 다른 이제 환경이나 운영 체제에서도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버에 도커만 깔고 바로 배포를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글씨가 조금 많이 깨지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아까 도커가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 컨테이너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상머신과 컨테이너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뭐냐면 독립적인 공간에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 하드웨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격리하면서 이를 배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이제 이게 가상머신이고 이게 컨테이너인데 이 둘의 차이점이 여기서는 안 보일 텐데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 가상머신은 그 완전하고 독립적인 운영체제가 각각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는 운영체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 둘의 작동 방식이 다르게 됩니다. 즉, 가상머신들은 각각이 이 게스트 OS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돌리게 되면 하드웨어 리소스 자원들을 많이 이제 소모하게 되어서 얘네들은 되게 느리고 무거운 반면에 이제 컨테이너들은 이제 각각이 격리된 공간에서 그 게스트 OS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볍고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자면 도커가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플랫폼으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하는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 컨테이너 기반의 기술이 뭔지 그리고 이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이해가 와 닿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커의 핵심인 도커 이미지와 도커 컨테이너가 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커 이미지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을 빌드하면 도커 이미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도커 이미지를 실행시키면 도커 컨테이너가 됩니다. 이 실행 흐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도커 이미지는 뭐냐면 이 컨테이너가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되기 위해서 이때 필요한 이제 모든 설정 값이나 종속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도커 이미지는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는 이제 이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입니다. 즉, 도커 이미지의 인스턴스이며 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서버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가질 수 있으며 각 컨테이너는 독립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도커 파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설정들을 갖고 있는 도커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이 도커 이미지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생성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 과정을 이제 실제로 좀 더 이거를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제 이거 캡처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제 제 서버에서 이제 도커로 MySQL 컨테이너를 직접 실행시켜보는 과정을 가져왔는데 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커 파일을 작성합니다. 도커 파일은 저 오른쪽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MySQL 이미지를 이제 다운받으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빌드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이제 도커 빌드 쭉 이제 명령어를 작성을 하면 이제 제가 작성한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가 빌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건데요. 그래서 다음 여기 보시면 도커 런 하고 /d 해가지고 제가 방금 이제 빌드한 이미지로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명령어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커 ps 명령어를 입력을 했는데 이 도커 ps 명령어는 뭐냐면 현재 내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다 보여지거든요. 이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띄운 이제 그 db MySQL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4초 전에 생성이 되었고, 네, 이게 다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내부에 접속해서 MySQL을 실행해 보는 부분인데요. 저 명령어가 이제 현재 내가 이 컨테이너를 이제 실행시키는 명령어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을 때 이제 MySQL로 이제 접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로컬에서 MySQL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로컬 터미널에서 접속했을 때와 똑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커로 MySQL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접속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해드릴 개념은 도커 컴포즈인데요. 이 도커 컴포즈는 뭐냐면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한 툴로 이제 각각 독립된 컨테이너의 실행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도커 아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얘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는 우리가 컨테이너 하나만 지금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얘는 이제 하나의 컨테이너가 아니라 둘 이상의 여러 컨테이너가 있을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컨테이너만 띄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 아키텍처인데 이게 백엔드만 봐도 이제 5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구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컨테이너들이 통신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의존 관계나 그런 종속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정의하고 각각이 어떻게 수행돼야 되는지 역할 이런 거를 다 정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를 씁니다. 즉 이제 도커 컴포즈는 여러 컨테이너들을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는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이제 도커 컴포즈.yaml 파일로 작성하여 이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 프로젝트 루트에 파일을 만들고 이제 실행 설정을 적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5개의 컨테이너를 띄운 이제 그 그림에 대한 그 도커 컴포즈 파일인데요.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가 아까 총 5개인데 그 5개 각각에 대한 이제 설정을 다 설정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웹 컨테이너, 뭐 엔지닉스 컨테이너, 이 오른쪽은 이제 배치 작업을 위한 스케줄러 관련 컨테이너들인데 이렇게 각각의 컨테이너들의 정의를 적고 이제 뭐 서로 의존성 있는 부분은 이렇게 뭐 디펜드 온 해가지고 이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관된 애들을 이렇게 작성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네들을 이제 도커 컴포즈로 빌드를 시키고 이제 제 서버에서 확인을 시켜보면 도커 ps 명령으로 현재 띄워진 컨테이너들을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5개가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빌드가 됐을 때 이렇게 5개의 컨테이너가 각각이 잘 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든 그 컨테이너는 이제 총 5개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떻게 도커 파일부터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도커 컨테이너까지 지금까지 설명했던 개념들을 바탕으로 그 도커의 구성 요소, 즉 도커의 큰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도커 클라이언트인데요. 이 도커 클라이언트는 도커 엔진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이제 CLI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이 CLI에서 뭐 이미지를 빌드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를 구동시킬 수도 있고 뭐 도커 관련 로그를 찍어볼 수도 있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클라이언트 부분이고 그 두 번째는 레지스트리입니다. 도커 레지스트리는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는 중앙 저장소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도커 허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내가 이미지를 빌드해서 내 도커 레지스트리에 이걸 이제 올리고 이제 이걸 또 풀 받아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레지스트리는 아마 그 퍼블릭 레지스트리랑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도커 데몬입니다. 도커 데몬은 이제 도커 API 요청을 수신하고 이미지 컨테이너 등 도커 객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몬은 또 다른 데몬과 통신하여 도커 서비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에는 이제 이 도커를 이용해서 도대체 어떻게 배포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자동 배포 개념도 살짝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핵심이 도커인 만큼 자동 배포 관련해서는 살짝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 배포 툴로는 GitHub 액션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그 지은 그 소 주제목이 도커와 GitHub 액션을 이용한 배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GitHub 액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배포라고 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사실 배포란 되게 불필요한 반복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깃에 푸시를 하고 또 배포를 또 따로 해주고 이 작업을 이제 매번
따로 해줘야 되잖아요. 자동 배포가 없을 때. 즉 푸시도 하고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도커를 쓰니까 내가 기세 푸시를 하고 또 도커 컴포즈 명령어를 서버에 접속해서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다시 띄우고 이 어쨌든 반복되는 일련의 작업들을 이제 자동화 시키는 작업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배포 자동화고 배포 자동화에도 되게 여러 가지 툴들이 많거든요. 뭐 젠킨스나 뭐 트래비스 CI나 뭐 깃허브 액션 등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용한 거는 이제 깃허브 액션이고요. 이제 깃허브 액션만의 왜 깃허브 액션이냐, 깃허브 액션을 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가져봤는데 깃허브 액션만의 장점이 있다면 이제 깃허브 액션에서는 푸시할 때 말고도 다른 이제 원하는 행위나 다른 브랜치의 어떤 워크플로우들을 다양하게 그 본인이 설정 파일에서 정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그 코드 배포 상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에러가 난다면 그 에러가 어디서 나는지 그 로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외부 툴이 아니라 우리가 깃허브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툴을 이용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워크플로우를 그냥 그 배포 관련 빌드 워크플로우를 깃허브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 편리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깃허브 액션 관련된 이제 파일을 이제 설정해서 이게 이제 최종 배포되는 그 플로우인데요. 먼저 이제 그 깃허브 액션.yaml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제가 코드를 다 설명하지 못해서 주석으로 몇 개 핵심만 가져왔는데 이제 먼저 이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제 브랜치 설정을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푸시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빌드 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에는 있으면 안 되는 시크릿 값들을 따로 이제 설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러와가지고 그거로 그 환경면서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EC2 서버에서 그 리모트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고 이제 SSH 키로 이제 현재 그 소스 서버를 복사를 해가지고 방금 생성한 리모트 디렉토리에 다 이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내 서버에 접속해서 여기서 보면 이 해당 파일에 있는 경로에 있는 deploy.sh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파일에서는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이제 이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석에 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이 deploy.sh 파일은 이제 도커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도커를 설정하라는 그 코드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가 없으면 도커 컴포즈까지 설정을 해라가 설치를 해라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제 EC2를 하나를 할당을 받았죠. 그리고 앞에서 이 깃허브 액션.yaml가 여기서 수행한 이제 deploy.sh까지 수행을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수행을 했을 때 내 EC2 안에 도커 환경이 다 세팅이 됩니다. 도커 환경이 세팅이 되고 이제 도커 컴포즈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코드를 보시면 이제 도커 컴포즈 해가지고 내가 아까 작성한 도커 컴포즈 파일을 빌드하는 명령어가 최종 이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썼던 이 부분이 그 도커 컴포즈 파일인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들을 정의하고 얘네를 이제 띄우는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는 명령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내가 작성한 도커 컴포즈 파일을 빌드해라고 이제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이제 내 도커 안에 이제 이 5개의 컨테이너가 이렇게 띄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 자랑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지금까지 했던 그 방식으로 제가 이제 도커 공부하고 지금까지 배포했던 거를 제 블로그에 남긴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에 도커 깃허브 액션 치면 깃허브 문서 바로 다음 나오는 글이 제 글이고요. 조회수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부분에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 더 참고하고 싶으면 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네, 언제든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디스코드에서 우주 최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 원래 이름은 최원준이고 저는 AI ML 멤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 되게 오픈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챗GPT에 다뤄보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겠죠? 이거 요즘 안 쓰면은 뒤쳐져요. 약간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 약간 목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AI 쪽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제 챗GPT가 이런 식의 서비스가 되었는가. 그래서 제목은 이제 챗GPT Nothing More Than 1, 2, 3인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챗GPT죠. 챗GPT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해요. 뭐 여기 보면은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서머리 해줘, 코드 짜줘, 그리고 얘 뭐 이야기 짜줘, 약간 이런 건데 저는 초반에 되게 뭐 에러를 검색하는 걸로 정말 많이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스택 오버플로우가 얘네 때문에 많이 밀리고 스택 오버플로우에도 너네 챗GPT에다가 검색한 거 그거 니네가 디버깅 한 것처럼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정도로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소서의 항목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요즘 취업을 또 좀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네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챗 GPT인데 챗 GPT랑 이거는 이제 오픈 AI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챗 GPT의 이제 시간이 2020년도에 멈춰 있죠? 이거 근데 서비스는 2022년도에 등장했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개발 20년도에 끝났는데 왜 그 당시에 서비스를 안 했냐. 그리고 얘 오픈 AI 플레이그라운드는 20년도에 출시를 했어요. 얘는 20년도에 출시를 했고 시간이 딱 20년도에 만든 상태이죠.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이게 더 먼저니까 그럼 얘네 둘의 차이가 뭐냐? 별 차이 없거든요? 한 역할도 거의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챗GPT는 유명하고 이때 얘는 이렇게 2년 전이나 된 건데 왜 이렇게 유명한 기술이 왜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냐? 이거는 진짜 약간 마케팅 같은 거예요. 2020년도 후반에 그 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드전이랑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것들 되게 엄청나게 붐 떴는데 이때 얘네가 진짜 되게 배가 아팠을 거예요. 얘네가 그 달리라는 투 모델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고 재밌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걸 기술 오픈을 안 하고 서비스를 안 하고 사람들이 써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논문 구현은 이제 해놓으니까 논문을 이제 써놨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빡친 거죠. 오픈 AI 너네 오픈이라는 이름 걸어놓고 왜 이거 기술 오픈 안 하냐? 개빡치네? 이러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드전이랑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만들어낸 게 그런 걔네 이제 짭달리들이에요. 근데 짭달리들이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죠. 그러니까 기술 구현은 오픈 AI가 진짜 열심히 해놨는데 그 우리가 만들어낸 이 기술의 영광을 얘네가 다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빡치겠어요. 저였으면 진짜 홧게 물었어요, 진짜로. 약간 얘네가 이렇게 직격타를 한번 맞으니까 사람들 써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챗GPT를 만들어보자, 서비스를 해보자 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챗GPT가 아닐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MS랑 많이 하고 있죠. MS랑 해가지고 지금 뭐 빙도 만들고 빙도 약간 멀티모달 된다고 하는데 요즘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왜 이렇게 챗GPT가 유명해졌고 이전에 이거는 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냐 약간 이런 거를 설명드렸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챗GPT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그 GPT는 NLP라고 하는데 여기 혹시 인공지능 오픈 커뮤니티 파트 분들 있으신가요? 오케이, 한 분, 두 분, 세 분, 뭐 좀 있으시네요. 그럼 이제 NLP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NLP는 뭐죠?
NLP는 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러는데 그냥 GPT예요. GPT가 NLP고 NLP가 GPT입니다. 뭐 버트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그냥 NLP 이퀄 GPT라고 봐도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일 기초가 뭐냐면 워드 임베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뭐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는데 대충 신기하게 문법도 되게 비슷한 나라들이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 그냥 단어만 좀 다르고 뭐 그걸 뜻하는 뜻만 좀 다르고 결국 이제 어떤 공유하는 체계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공유하는 체계가 뭐냐? 이제 문장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제 어떤 문단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결국에 이제 모든 글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어 간의 관계만 안다면은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어를 그러면은 뭔가 컴퓨터로 이제 개발해야 되니까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거든요. 단어를 숫자로 표현해보자. 단어를 좌표 공간상의 점으로 표현해보자. 점으로 표현하면 뭐가 가능하죠?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사이에 이제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뭘 쓰죠? 네, 그쵸?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쓰죠. 이렇게 이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뭐 킹이랑 맨, 퀸이랑 웜은 이렇게 있죠. 얘네 둘이 보면은 둘이 평행해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스페인, 마드리드, 뭐 이탈리아 어쩌고저쩌고 이게 나라들이랑 수도들이 있는데 저렇게 실제로 이렇게 평행하게 나옵니다. 저렇게 학습을 시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좌표공간상에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NLP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워드 임베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유명한 논문, 뭐 트랜스포머라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모델을 설명한 건데 이게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진짜 엄청난 논문이에요. 이거 인용수가 지금 보면은 66,465회. 이것도 구글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게 진짜 요즘에는 뭐 이거가 만들고 나서 이제 GPT가 만들어졌고 뭐 챗GPT 어쩌고저쩌고 다 얘 갖다 쓰고 모던 NLP는 트랜스포머 안 쓴다? 그러면은 성능 사실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약간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컴퓨터 비전에도 쓰여요. 뭐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거기는 이제 얘네가 이제 적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NLP의 시작을 열었고 얘는 이제 비전에서도 지금 엄청난 성능을 지금 내고 있다. 약간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보냐면 이게 인코더랑 디코더거든요. 얘는 그냥 번역 모델이에요. 인코더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한국어가 들어가고요. 그럼 디코더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영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 각각 이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를 넣으면은 한국어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런 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코더는 그런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강하고요. 디코더는 그러면 그런 해석한 걸 가지고 영어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디코더는 그런 생성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얘는 해석을 잘하고요. 얘는 해석을 잘하고 얘는 생성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잘하고 생성을 잘하고 밑에 뭐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늘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고 나서 뭐 어텐션이라는 걸 쓰는데 뭐 어텐션이 다 했다는 논문 제목도 그래요. 그냥 어텐션 혼자 다 했다. 약간 이런 제목인데 그 나중에 더 배우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인코더랑 디코더의 역할이라서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혹시 녹화되고 있나요? 편집해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글과 이제 오픈AI가 맞붙어요. 트랜스포머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웃긴 게 정말 둘이 진짜 사이좋게 하나씩 떼어갔어요. 구글에서는 인코더 떼어갔고 그리고 오픈AI에서는 디코더 떼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각각 이제 뭔가 언어 모델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게 인코더를 활용해서 버트라는 거 만들었고요. 얘네 되게 NLP에서는 이름을 되게 웃기게 짓는데 뭐 버트도 있고 바트도 있고 뭐 엘모도 있고 다 약간 세세미 스트리트 뭐 이름 그런 거 다 써요. 약간 그래서 버트를 만들었고 이제 오픈AI에서는 GPT-1을 만듭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뭐냐? 아까 인코더가 뭐라고 했죠? 분석을 잘한다고 했죠. 얘는 이제 생성을 잘한다고 했고 실제로 이 버트 모델은 감정 분석이나 약간 뭐 추천, 인용지수 약간 그런 거 되게 잘해요. 얘는 어떤 문장을 분석하는 역할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이제 GPT는 진짜 생성을 잘하죠. 그냥 문장 생성 그냥 막
뭐 해달라고 해도 저희 챗GPT도 그냥 계속 쭉 글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뭐 분석해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둘이 하나씩 떼어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오픈 AI가 사실 NLP 쪽에서는 사실 네, 구글보다 조금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GPT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GPT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데? 어떻게 동작하죠? 지금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연관 검색어 뜨는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이런 방식입니다. 뭐 how to라고 하면 연관 검색어 쫙 뜨잖아요. how to 다음에 get을 예측합니다. 그러면은 how to get을 갖추고 away를 예측해요. 그럼 how to get away 다음에 with를 예측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퐁당퐁당 그런 식으로 문장을 예측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문장이든지 다 넣으면은 다 데이터가 돼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라벨링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장을 넣어놓고 예를 들어 뭐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라는 걸 이제 데이터로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는만 남기고 뒤에는 다 가려버리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벗겨내는 거예요, 마스크를.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장이 이제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진짜 데이터를 때려 박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GPT가 모델이 막 파라미터 수가 막 몇십억 개, 몇백억 막 이러는데 그냥 진짜 데이터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돼서 학습이 되니까 그런 거여서 이제 GPT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1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학습도 하고 예측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T-2 여기가 좀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챗 GPT를 쓰면 어떻게 하죠? 뭐 해달라고 하죠 앞에다가 아 나 뭐 자소서 좀 써줘 뭐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줘 이거의 아이디어가 사실 여기에 조금 구현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는 그냥 문장만 갖다 넣는데 여기서는 좀 앞에다가 뭐 해줘 라는 걸 붙여줍니다. Translate English to German that is good 하면은 GPT에 나오면은 das ist gut 약간 이렇게 나오게끔 앞에다가 이 부분을 붙여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가 문장들을 다 학습을 하게 되면 최종에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도 뭐 해줘 뭐 해줘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쓰면은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약간 그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저는 약간 데이터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여도 이제 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GPT-2였고 물론 더 복잡한 게 많아요. 그 다음이 이제 GPT-3인데 GPT-3는 사실 그냥 모델 크기를 엄청나게 키운 거예요. 그냥 이전에 무슨 논문이 하나 발표가 돼요. 뭐 엔비디아에서 뭔가 엄청난 언어 모델 뭐 하나 발표했는데 거기서 이제 GPU를 이제 뭐 효과적으로 써서 정말 학습시켰더니 그동안에 이제 모델 크기가 키웠어도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잘 안 오르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키우니까 계속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다. 그러면 더 학습을 시켜보자 하면서 진짜 학습을 오지게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75 공정 파라미터 이거 보면은 이거 그리고 GPT-4 보니까 이거 100배인가? 더 큰데 하여튼 그냥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GPT-2가 이거였잖아요. 이런 양의 데이터를 진짜 어마무시하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에는 영어를 독일어로 이제 번역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언어를 하나 정의할 거야. 그래서 그 언어가 이제 이그젬플이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언어는 이렇게 쓰이고, 그러니까 영어가 약간 이렇게 번역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영어를 그 언어로 번역시켜줘라고 하면 얘가 이제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 특별한 케이스를 보지 않았어도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제 근본은 이제 여기 지금 점들 보시면은 결국에 처음에 워드 임베딩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간의 관계를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학습하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니까 대충 이제 얘도 감이 오는 거죠. 언어라는 체계가 자기 머릿속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퓨샷이랑 제로샷이라고 하는데 퓨샷은 어떤 적은 수의 이제 이그젬플만 보고도 내가 이제 이거를 대충 안다라는 느낌이고 제로샷은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아까 같은 상황이죠. 언어를 정의했는데 그랬어도 내가 학습하지 않아도 뭔가 생성해낸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에 가져가시면 되고, 이 다음이 이제 챗 GPT예요. 챗 GPT는 그냥 진짜 오픈 AI가 이악 물고 아 우리 서비스 하겠다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뭔가 말투라던가 채팅식으로 좀 더 이제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이게 뭐 파인튜닝이랑 기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수정하고 모델 자체를 이제 서비스하기 쉽게끔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뭐 2020년도에 학습도 멈춰 있고 그런 걸 보면 그냥 서비스 하려고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는 이런 거였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챗GPT is nothing more than GPT 1, 2, 3. 약간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PT-4가 나왔잖아요. GPT-4가 웃긴 게 뭐냐면 이번에는 기술 공개를 많이 안 했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달리 이런 거로 많이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걔네 엄청나게 이제 돈도 줘야 되는데 연구하는 애들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들 뭔가 어떤 인사이트나 약간 그런 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런 거 해봤는데 그냥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이트 주제를 제가 너무 크게 잡았어요. 저거 이게 뭐라 해야지 건방진 말이잖아요. 다 알려주겠다 이거는 좀, 그리고 저도 만들면서 그래서 원래 막 기술도 어떻게 뭐 이런 기술도 써봤고 저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 경험적인 것만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사이드 프로젝트를 아예 안 해봤다거나 한 지 막 얼마 안 돼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많이 없네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엄청난 분들이 모실 줄 모르고 거의 콩고 1학년 정도 수준으로 좀 만들어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소개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저는 한국공항 한림원에 이제 있는 단체 회원이고 저기 오른쪽은 제가 리더로 있는 팀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학부연구생을 하는데 그냥 중앙대학교에서 합니다. 그런 좀 이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프로젝트를 한 것 중에서 좀 나름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한글시계라고 2017년도쯤에 18년도쯤에 유명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저 혼자만 한 건 아니고요. 좀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모바일 위젯용 한글시계를 개발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WH라는 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저게 2012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제가 저게 드론인데요. 날 수도 있고 구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물속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 목표로 아주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날고 구르는 것까지만 하고 방수를 제대로 못해서 물속에서 작동이 안 됐고 저거로 제가 처음으로 시연으로 배웠어요. 저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 아두이노로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특이한 걸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좀 그런 공로라고 해야 되나 인정을 받아서 삼성에서 매년 하는 오픈소스 컨퍼런스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17년도에 저렇게 기업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발표도 해보고 마지막은 이제 아라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건 제가 처음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한 거기도 하고 저 프로젝트는 그 우리 에어드랍 있잖아요. 그게 아이폰끼리만 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은 겉 포장을 잘 해서 아이폰이 아니라 모든 OS를 가리지 않고 에어드랍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프로젝트 해봤다 이고요. 근데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주제를 잡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3개 정도만 이게 줄여봤습니다. 일단은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좀 따라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나만의 독창성이 있고 막 포트폴리오에 적을 만큼의 그런 게 아닐 수는 있어도 처음 어떠한 기술이나 플랫폼을 접하는 데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할 테고 그 다음은 좀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보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머싸 뒤에서 머싸던데 매년 말마다 그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잖아요. 뭐 작년은 그 진저 호텔이었나요? 그거였죠? 겨울 때.
그게 모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고 뭐 코로나 때 저런 사이트들 몇 개가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가 된다라고 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고 저 페이어블이라고 그 얼마 전에 애플페이가 나왔잖아요. 거기가 어디서 가맹점이 이게 되는가 이런 걸 좀 알려주는 프로젝트였는데 아는 분이 저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저것도 사회적 이슈다. 뭐 저런 걸 만들어 보면은 나름의 그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거 존재하는 프로젝트 따라해보면 좋겠다 이 얘기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 때는 코틀린이 정식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바로 하는 건데 뭐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만드냐? 자바로 만든다. 뭐 어디서 만드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든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 때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프래그먼트가 뭔지, 액티비티가 뭔지 이런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보는 것 중에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일 효과적으로 뭔가를 처음 배웠던 게 저렇게 있던 프로젝트를 이제 구글에다가 그 심플 알람 앱, 뭐 깃허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저런 프로젝트가 나와요. 저거를 다운을 받고 그냥 무작정 실행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켜지면은 무조건 실행이 안 됩니다. 뭔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내게 나한테 돌아가게. 그러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은 뭔가 여기 있는 이런 글자를 바꿔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충적인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처음에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나만의 아이디어 뱅크를 좀 쌓아보자는 건데 이거는 뭐랄까 한 번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이제 밑에도 좀 더 있는데 제가 항상 뭔가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메모를 적어 놓고 전화기로 찍고 그 적어 놓은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이제 메모리 이제 사진을 찍어 놓고 뭐 종이는 버리든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제 이제 노션 페이지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씩 얻어 걸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포인트가 아니네. 저기 이제 토스팅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게 나중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라라는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게 근데 뭐 엄청 뭐 디테일하게 뭐가 적힌 게 아니라 저 서비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막 다 적어놓은 막 지금 20개 정도 적어놨는데 저기서 실현이 된 게 3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뭐 중간에는 스카이넷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 터미네이터에 나온 스카이넷은 아니고 그냥 그 나중에 그 에어 그 항공기 모빌리티가 좀 실행이 됐을 때 거기에 교통 체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해결을 할 것이냐를 좀 제안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저것도 고등학교 때 그 삼성 주니어 대회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 나가서 이제 본선까지는 가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저것도 뭐가 많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기사 하나만 떠오르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제가 이걸 봤을 때 아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만 떠오르면 좋겠다. 그래서 주제를 잡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만의 아이디어 벡터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가 기술적으로 뭔가 내가 배우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한테 내밀었을 때 뭔가 왜냐면은 사실 이 여기 있는 기술이라 해봤자 다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누군가가 한 번은 구현을 해봤을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 문서를 봐야 되죠. 왜냐면 내가 어떤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를 읽고 그거를 구현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보통 2개를 보게 돼요. 공식 문서가 있고 블로그, 티스토리, 우리 영어는 친구인데 구글에 있는 공식 문서예요.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식 문서인데 공식 문서들은 보통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꼼꼼하다는 소리죠. 모든 걸 기술을 해야 되니까. 다만 이제 블로그는 좀 알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A라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 A라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구현이 됩니다를 적어 놓은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도 처음에 저런 식으로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따라가다가 나중에 지식에 좀 부재를 많이 느끼고 저런 이런 문서라던가 이런 거 꼼꼼하게 읽기 시작한 편인데 그래서
사실 근데 사이드 프로젝트잖아요. 나의 흥미를 도취를 하는 거고 뭔가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를 내가 어떻게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흥미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이런 딱딱한 걸 읽다 보면 사실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블로그를 읽고 일단은 기술 기능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자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이 구현이 끝나면은 이것과 관련된 어차피 이런 거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 문장들이 나오면 그거를 구글에 어차피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거는 공직문서예요. 공직문서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서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이렇게 다른 것들도 가능하구나를 일단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다른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기능을 또 추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느슨하게 좀 심플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많이 겪은 거는 프로젝트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라라는 서비스에 지금은 이제 좀 없어졌는 기능인데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메시지가 날라오면 그거를 캐치를 해서 다른 OS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뿌리는 기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캐치하는 기능이 되게 심플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메시지 오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서드파티 개발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서드파티 개발자에서는 그 메시지 기능을 접근이 거의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정책적. 그러니까 뜯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파괴법을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많이 겪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기능의 사이즈와 개발 기간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일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가 생각한 거는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최소 2주를 더 더해서 계획을 짜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메시지 기능을 결국엔 구현할 때까지 엄청난 파이법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썼던 게 3가지 다른 기능을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게 막히면 저걸로 돌아가게끔 뭐 이게 막히면 저게 돌아가게끔 해서 결국에 이제 메시지를 받게끔 했는데 그게 1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거 다 만드는데 저는 처음에는 2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아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 좀 느슨하게 가져가자는 거고 심플하게는 그것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좀 막 재밌어요. 막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이걸 만들 거니까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특히나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서로 흥분을 해가지고 막 기능을 막 하나둘씩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커져요. 너무 커집니다. 저희도 이 아라라는 서비스가 처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통화 기능도 있었고요. 결국엔 통화 기능은 뭐 이제 구현하다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서 포기를 했고 메시지 동기화도 있었고 클립보드 동기화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에서 뭐 요즘 아이폰 같은 거 다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내가 이제 컨트롤 C를 하면은 다른 OS도 컨트롤 V를 되게끔 하자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없어지고 클립보드 기능이랑 파일 공유 기능만 남게 됐습니다. 왜냐면 너무 일이 커졌어. 그래서 계속 담다 보면 답이 없어지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 이건 어디까지나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나한테 너무 큰 업무의 로드를 주게 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쳐내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오버스펙을 하지 말자는 건데 이게 여기는 대부분 다 치는 거니까 이거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하트를 출력하라 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학생은 저렇게 짰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하트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저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뛰어날지는 모를지언정 저게 단기간에 더 빨리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뭐 제가 이걸 넣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러니까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모바일이나 웹이나 하시다 보면은 제 웹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바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아키텍처라는 걸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은 파일을 불러오고 파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서버 단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뭐 저기 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 내부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곳도 필요하고 또 그거를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뷰에 뿌려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심플 알람 앱에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막 찾다 보면은 저런 아키텍처 같은 게 막 보일 거예요. 근데 저거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 만드는데 저게 과연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나중에 기간이 지나고 다른 선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초에 이런 심플한 서비스에는 저 패턴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 패턴은 복잡해지고 서비스가 커져야 의미가 있어지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나 기술을 사용할 때 내가 이걸 왜 썼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합당했을 때 이제 쓰는 게 좋다. 그냥 나름 그냥 멋있다, 남들이 많이 쓴다 이런 이유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좀 말을 안 좋게 썼는데 제가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코드를 먼저 이게 내려갔네요. 코드를 짤 때는 처음에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을 때 과연 이 코드를 완벽하게 내가 처음 완벽하게 짤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코드 이제 기능의 구현을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든 일단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드를 고치면 돼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가장 좋은 장점이 저장하고 지웠다가 썼다가 이런 게 무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현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의 기능이 끝났을 때 근데 마지막에도 얘기할 거지만 하나의 기능이 끝나면은 그걸 리팩토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미루면 안 돼. 이게 생각보다 힘드는데요. 제가 그러다가 저희 동료 친구한테 많이 욕을 먹고 지금 다시 리팩토링을 하고 있는데 기능 하나를 다 구현을 했으면은 꼭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해서 코드가 깔끔하게끔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걸 미루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겁니다. 답이 없는 코드가 돼버리는 겁니다. 손을 못 써. 단적인 예로 저도 처음에 그냥 저렇게 싸지르기만 하다가 지금 코드가 너무 엉망이 됐었어가지고 한번 이제 다만 이제 제가 그 코드를 만들었으니 이 코드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억은 하고 있어서 아예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너무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기능을 만들고 구현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하자가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든 걸 다 문서화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건데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제가 실수로 이분 이름이랑 얼굴을 안 가려서 이렇게 급하게 가렸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대충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같이 팀원끼리 그 스키장 갔다가 스키장 돌아오는 버스에서 뭐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넣을 때 이거 써서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서화를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스키장 갔다 왔는데 더군다나 그날 술도 먹고 살짝 헷가닥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서 다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서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렇게 이렇게 제가 제안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걸 바꾸거나 해봅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겠죠. 그거를 실시간으로 해도 좋고 또 사이드 프로젝트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팀원이 저는 홍대 다니고 있고 저희 팀원 한 분은 중앙대 한 분은 고대 이렇게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 스케줄이 엄청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새벽에나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저렇게 제안을 적어놓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파트의 사람이 대답을 달아놓으면은 좀 늦지만은 결론이 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저렇게 다 남겨두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은 리더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저런 걸 해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팀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어떤 기능을 새로 추가하거나 바꿔야 될 때 개발 요청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개발 요청을 할 때 이때 했던 이런 이야기들 바탕으로 제가 팀의 리더니까 누구가 언제까지 어떠한 거를 써서 또는 어떠한 거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대충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왜냐면은 이제 서로 여길 개발하고 있는데 여길 침범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명시를 해서 여기는 지금 누가 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다 명시를 해서 저렇게 PDF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저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트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데서든 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업무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귀찮은 일이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분도 작업을 할 때 그러면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저것만 보면은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런 걸 실행을 했고 저희 팀 내에서는 좀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중간에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 삽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메시지 기능도 구현하는데 한 달 반 걸렸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가 202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 말에 그 오픈 베타, 클로즈 베타를 했고 지금 다음 달에 오픈 베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한 거였고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가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